우리가 저번 시간에 상업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했죠. 도덕감정론은 인간 행위의 적정성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상업사회의 도래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적어도 이제 상업사회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적어도 상업사회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두 가지,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킨다. 라고 이렇게 상업사회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상업사회가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 먼저, 아담 스미스는 상업사회가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은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위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나오는 루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상업사회가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루소를 갖다가 자주 언급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업사회의 부정적인 측면 보면은 스미스는요, 적어도 상업사회에서 이 상업사회를 갖다가 옹호함에 있어가지고 그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사정이 좋지 않는, 예를 들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상업사회를 옹호한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점은 왜 또 중요하냐면 제가 첫 시간에 소위 아담 스미스는 자본가의 미덕을 갖다가 칭송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를 갖다가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상업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또는 상업사회와 이야기할 때 적어도 사회 구성원들에서는 가장 잘 사는 사람을 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물질적인 혜택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상업사회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런 상업사회를 옹호하자 보니까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가지는 도덕감정에 기초해서 이 상업사회를 갖다가 옹호한다 이거야. 그래서 적어도 상업사회와 관련해서 스미스가 인간의 도덕감정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도덕감정론에서 나타난 다양한 미덕들에 관한 논의와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업사회의 부정적인 측면, 자, 상업사회에서 발생하는 타락은 무엇인가? 이게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이것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제목이 상업사회에서 발생하는 타락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미스의 입장은요,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여러분 보시면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1755년에 나와요. 발간돼요. 도덕감정론은 그 4년 후인 1759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루소는 애덤 스미스는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대해서 에든버러 잡지에서 논평을 해요. 논평을 합니다. 루소 입장은 상업사회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긍정적인 측면 없어. 그래서 루소는 상업사회를 폐지하자 이거예요. 폐지하자.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중도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스미스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무엇을 통해서? 도덕감정을 통해서 개선시키자. 이런 인간의 타락을 갖다가 소위 막아보자라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루소는요 굉장히 비관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제가 그때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랬죠. 자연으로. 이거는 굉장히 비관주의적인 외침이에요.
왜? 인간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사회 상태에 살고 있는데 그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이렇게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사회계약론자들은. 그래서 사회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한국의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한국의 사회가 만들기 전에 자연 상태라는 게 있어서 자연 상태. 자연 상태 법도 없어요. 거기엔 도덕도 없어요. 그런데 루소는 이 자연 상태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회라고 봐. 왜?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어. 소유권이 없어. 우리가 오늘날 사회 살죠. 네 것, 내 것. 이 오늘날의 사회는 여러분들 봐봐. 다 집집마다 울타리가 있죠. 경계짓기란 말이야. 네 것, 내 것. 내가 다른 사람 거를 탁 하면 어떻게 해? 절도죄야. 노동놈이 돼. 이 경계짓기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제 이 루소는요. 상업사회를 갖다 폐지시키지 않는 한, 안 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 상태가 제일 좋았는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비관주의적인 외침이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사회 속에 살잖아, 이제. 자, 그래서 루소는 특히 상업사회에서는 인간은 기만한다. 이중성, 사기를 친다, 간단해요. 이런 관점에서 소위 상업사회 또는 상업적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개인주의를 갖다 강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거 보시면은 개인적인 의존성. 우리가 이제 상업 들어오면서 서로 의존하죠. 어떤 사람이 A라는 상품을 갖다가 생산했다. 어떤 사람은 B를 했다. C를 했다. 상호 의존성. 그죠? 상호적 이해에 기반한 사회는 모든 인간적인 악의 원천이야. 모든 악의 원천이에요. 아담 스미스는 상호 의존성의 정대를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죠. 아니야. 이게 악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상업사회는 무엇보다도 루소에 따르면은 본질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보다는 외양을 중시 여긴다. 그래서 본질보다 외관을 중시하고 이게 인간의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타락시킨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개인과 문맹인 나오죠. 미개인은요, 루소에 있어서 미개인은 상당히 좋아. 솔직하게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문맹인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아첨을 한다, 쉽게. 그래서 그거 보세요. 소위 문명인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외관을 중요시하는 사람. 외관. 본질보다. 그래서, 자, 그 이제 루소가 이야기한 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거야.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 가 아니라, 이거죠.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승은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인간이다, 이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자, 그 반해서 이제 문명이 저거야. 자신의 야심, 성공.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 기만이 나온다. 이중성이 나온다. 거짓을 자행한다, 이거야. 그래서 있죠. 소위 이제 루소는 적어도 상업사회, 상업적 근대성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인간 유행이 나타난다. 오늘날 여러분들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 성공하라 이래 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라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또? 나의 롤모델은 누구누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보다는 외관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롤모델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야. 루소에게 중요한 건 나는 나야. 나는 나라는 존재를 갖다 느낄 때 그 사람은 기만이 일어나지 않아. 이중성을 안 해. 이중적인 행동을 안 해. 그런데 나는 나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잖아요. 성공, 부와 권력. 이게 최고야,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소위 상업적 근대인은 새로운 어떤 하나의 인간 모델을 제시한다. 이거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 인간 모델에 대해서 적극적인 비판은 없어요. 그렇죠? 야, 너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명인은 본질보다는 외관을 중시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스미스는요, 그런데 루소는 이러면서 상업사회의 타락은 어떻게 한다? 상업사회 폐지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거예요. 스미스는 상업사회에 맞다. 루소의 말이 맞다. 기만이 일어난다. 이중성이 일어난다. 성공을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래서 스미스도 그 도덕감정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한다. 출세하고자 한다. 그럼 뭐 한다? 아첨하는 능력. 그 사람이 원래 지니고 있는 능력보다는 아첨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그렇다고 스미스가 그런 아첨하는 능력을 갖다가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세태를 봐요. 그래서 스미스는 소위 상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타락을 인간의 도덕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시켜보자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상업사회가 가져다주는 소위 암흑, 소위 어두운 그림자가 뭐냐? 분업이야. 국부론의 제일 입장에서, 우리는 국부론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국부론의 제일 입장에서 분업에 대해서. 자,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모든 책들은요, 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원래 원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국가, 부의 원인과 성격에 관한 탐구야. 정확하게 우리나라 번역. 근데 론, 이런다. 일본 책들 보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 우리가 다 그대로 가죠. 그래서 소위 분업이, 국부론에서도 분업을 갖다가 국가 부의 증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여러분 봐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더 받들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은 대접을 못 받아요.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노동은 참 신성하단 말이야. 참 노동이 신성하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육체 노동하면 백날 고생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 분업이 전문화를 초래하는 거야. 굉장히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경영학 보면은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경영학에서 경영의 기재죠. 아이아코카가 경영의 기재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책 오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본다. 와, 어떻게. 아이아코카가 어떻게 해서 회사를 갖다가 흑자를 만든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있는 고용된 노동자들, 소위 노동자들 다 해고시켜. 그러니까 소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절감되잖아요. 그럼 회사로 볼 때는 비용이 절감됐잖아. 인간의 관점에서는, 나의 관점에서 그거 안 좋은 거야, 여러분. 1850년대에 기계가 들어서 영국에서 그게 러타이트 운동이라. 기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 필요 없죠. 해고되죠.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오늘날 나도 핸드폰을 갖다 사용하지만은 이런 기계 있죠. 이 기술 문명은요. 나중에 이거는 칼 막스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는데 인간을 다 해고시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혜택을 주죠. 기술적인 문명 혜택을 주죠. 아무것도 안 주면 그거 사겠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고용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해고돼요. 오늘날요,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그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보면 사람들 많이 안 뽑아요. 왜 안 뽑습니까? 아니, 내가 만일에 회사를 갖다가 경영한다 하더라도 뭐 한다고 많이 뽑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 뽑으면 되잖아.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고용정책은요, 케인즈가 이야기했듯이 국가가 강력하게 밀어야 돼. 기업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두 사람 해가지고 될 걸 갖다 세 사람 쓰게 해? 아니, 조금 이윤이 증대됐다고 해가지고 세 사람을 씁니까? 그런 기업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소위 어디 말해 분업이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분업이 매일 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황폐화. 앉아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불구. 이거 이제 아담 스미스의 표현인데 이렇게.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노동자를 국가가 교육시켜라 이거야. 매일 같은 거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어. 그것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걸 자세히 보시라고 여러분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가구를 만든다면 그 가구에 맡은 바 자기의 어떤 그게 있거든요. 그것만 계속 하다가 그냥 출퇴근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황폐화 현상이 일어난다. 어떡할래? 어떻게 치료할래? 국가가 들어서 교육시켜라, 노동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봤죠? 이런 막 분업이요. 계속 그만큼 이거 어떤 군인다운 미덕은요. 이건 애국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제가 나라를 갖다 지키겠다는 이 마음도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없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뒤에 나오죠. 노동자는 정신적 불구화로 인해 자기 나라의 중대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전혀 판단할 수 없다. 국가가 특별히 애쓰지 않는다면 이거예요. 그는 전쟁 시에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없게 된다.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은 의무교육이라고 그러죠. 그건 가르치라 이거예요. 이 아담 스미스가 여러분들 볼 때 아담이 18세기입니다. 18세기. 18세기에는 뭐 대학이 없던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었는데 원래 노동자라는 개념은 아주 고전적인 개념은요. 그냥 무식한 사람이야. 그냥 가진 거는 뭐밖에 없다?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이야. 공부 누가 했어요, 공부를? 공부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하고, 보세요. 노동의 전문화로, 우리는 전문화를 너무 좋아하죠. 모든 상업적 국가에서 낮은 계층의 국민들은 극도로 멍청하게 된다. 멍청하게. 뭐 이랬다고 또 노동자가 멍청하다 이랬다가 또 노동자들이 욕할 테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생각 안 해. 그래서 모든 상업적 국가에서 낮은 계층. 보세요. 여기 나오는 게 낮은 계층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걸 갖다 볼 때 그 어떤 문장에 나오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 돼. 낮은 계층이라고 그랬잖아. 낮은 계층. 낮은 계층이 뭐예요? 그냥 몸뚱아리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쉽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걸 멍청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덤 스미스가 뭐야? 국가가 들어서서 빨리 교육시켜라. 애덤 스미스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유튜브를 봤어, 유튜브를. 보니까 아담 스미스 칭찬 1세기야, 전부 다. 내가 속으로 기가 차더라고. 들으라고 내가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가 부를 증진, 뭐, 이런. 아담 스미스가 내가 그랬죠. 지금 21세기에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한국의 기업을 대단히 요구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세기야, 18세기. 그걸 갖다 우리가 쭉 연장시켜봐라고. 지금 18세기 낮은 계층의 국민들은 극도로 문제. 아니, 그런데 노동자에 관심이 없으면 왜 이런 소리를 하겠냐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덤 퍼거슨도요, 스코틀랜드 개방주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나는 사실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참 재밌더라고. 이 사람은 분업이 발생한, 분업이 발생해서 상업적 개인주의가 성행하게 되죠. 상업적 개인주의라는 건 내 끝 이거야. 자, 여러분들이 작업장에 간다. 그러면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네가 해. 못한다. 야, 뭐 해? 이거야. 네 때문에 내가 늦어졌잖아. 이거야. 공정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잖아. 그래서 이 상업적 개인주의 인간성을 해체한다. 인간성을 해체한다. 소위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 인간성의 해체와 사회적인 연대가 파괴된다.
사실 아담 스미스도 이 인간성의 해체와 사회적 연대를 이야기를 해요. 파괴된다. 이게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군인다운 미덕이 없어진다는 것도. 그러나 사실 아담 스미스의 입장은 참 보면은 완곡해요. 표현이 완곡해요. 이 책을 보면요, 어떤 학자들은요, 딱 그냥 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할 때는 어두운 측면, 그리고 이제 밝은 측면,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이러면서 이걸 잘 조화시키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맞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도덕 감정을 통해서 해소시키자. 이렇게. 나는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절대 인간의 도덕 감정을 통해서 소위 이거 타락을 갖다가 막는다?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는 여러분들을 도덕 감정을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사람은 다양한 어떤 토대가 있어요. 토대가 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갖겠어요. 자, 그래서 스미스는, 자, 여기 있죠. 스미스는 상업사회의 타락은 정치적 감정보다 인간 자체의 정신적인 타락으로서 보고, 그런 까닭의 정신적인 타락은 무엇을 통해서 고친다? 도덕 감정을 통해서 고친다. 이렇게다. 내가 여기에 도덕 감정론 1부 3편 3장 이랬죠. 도덕 감정론이 1759년에 나왔죠. 1세가. 이 6세는요, 1790년에 나와요. 그리고 6세에서 이 도덕 감정 이런 이야기 3편 3장은요, 새로 첨가된 내용들이에요. 새로 첨가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다 이래 도덕 감정론을 읽어보면요, 그냥 인간의 어떤 인간이 수양하는 하나의 책처럼 이렇게 느껴져. 이렇다, 이런 거는 별로 안 좋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행동해라,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요, 아담 스미스를 갖다가 딱 하나 넣으면 중용의 미학이야. 여러분들 가유불급 아시죠? 과하지도,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에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요, 소위 스토아 철학을 갖다 굉장히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어떤 인간의 나중에 나왔지만 셀프 커맨드가 자제, 자기제어 이런 걸 강조해요. 자, 도덕 감정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감으로 들어가고 이제 도덕 감정론을 하겠지만은 다양한 도덕 감정론이 있죠. 그런데 이 다양한 도덕 감정론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자제심이야, 자제심. 자제할 줄 알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정신적 타락으로 본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부자와 근세가에게 이게 또 잘못 썼네. 그만하고 또 거의 숭배하기까지 하는 성향. 기만하고, 근세가 기만하고 또 거의 숭배하기까지 하는 성향.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적어도 무시하는 성향은 보세요. 우리의 모든 도덕 감정을 타락시키는 가장 크고 보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딱 본다 이거야. 지금은 이제 도덕 감정론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을 갖다 조금씩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상업사회의 타락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상업사회의 타락은 어떻게 오느냐? 소위 본질보다는 외관.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한 이야기를 내가 적어 놓은 거야, 좀. 그래서 봐요. 인간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실제로 존경받기 바란다. 그리고 경멸하면 인간이 되는 것과 실제로 경멸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걸 존경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존경 속에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허영심. 그리고 내가 더 탁월하다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기만이, 이중성이, 표리부동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탁월함에 대한 사랑가 결부된 인간의 존경, 인정,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인정받고. 유덕한 사람은, 지혜롭고 유덕한 사람은, 도덕감정론에 나옵니다. 지혜롭고 유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칭찬에 별로 안 써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부와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은 남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래.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라고 상업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인간이 존경받는다, 탁월함, 인정받는다. 이거는요, 상업사회를 공부해,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거야. 상업적인 발전이. 그런데 항상 애덤 스미스에도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한계야, 한계. 한계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업을 고무하는 열정이면서 동시에 상업적 타락의 고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이야기했죠. 중용의 미덕이다, 이거예요. 그게 자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자, 여기 보면 한 인간의 존재, 참모습가 보이는 것. 외관의 분리. 이게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에서 많이 했죠. 아까 문명인 이야기 하면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존경과 인정을 갖다가 향한 갈망이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 기만이라는 악덕을 행한다,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상업적을 한다, 내가 어떤 돈을 갖다가 번다는 것은요, 그냥 자신의 안락함, 즐거움,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상업사회에서 그러한 어떤 허영심에 들던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이거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강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자신의 물질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기만에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갖다 워낙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도를 넘어서 버린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홉스, 루소, 스미스 나오죠. 자, 그런데 이 홉스도 루소도 스미스도요, 인간이 최초에 가자면 자기 생존이에요. 자기 보존이에요. 나를 지키는 거야. 나를 지키는 거. 제일 인간의 욕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보존의 욕구예요. 자기를 보존해야 돼. 그래서 이제 상업사회에서 문제는 자신의 어떤 보존 욕구가 어떻게 적정성을 초월해버린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한 인간의 개인의 행위의 적정성을 연구하는 책이야. 적정성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요, 불의를 보고 화를 내. 그런데 아담 스미스에 있어서 불의를 보고 화를 안 내고 가만히 있죠. 그걸 겁쟁이라고 그래. 몹쓸 인간이야. 그런데 화를 내는 정도가 있어. 너무 화가 지나쳐. 그럼 어떻게? 적성적으로 추억을 하지.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못 받아. 저 너무 심하다. 저 사람이 잘못했기는 하지만 이거죠. 저 정도의 어떤 반응은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못 받아. 그 왜? 그 행위의 적정성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아담 스미스. 그래서 자기 생존의 욕구를 초월한다. 그게 문제의 타락은 아까 했죠. 그래서 보세요. 루소가 말하는 걸. 내가 아까도 그랬지만 상업사회에서 나타나는 타락은 아담 스미스가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수용한다, 이랬죠. 그래서 이거잖아요. 문명인과 달리 야만인은 나오죠. 문명인이 별 제한 없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멍에를 향해 절대로 목을 내밀지 않는다. 평온한 굴종보다는 야만인이야. 야만인은 굴종한 데거든. 야,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너 회사 해고시켜버려.
그럼 문명인은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아. 그런데 야만인은 평온한 굴종보다는 이거죠. 파란만장한 자유를 택한다 이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거죠. 그러나 야만인은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루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제 스미스 이제 나오죠, 스미스가. 그런데 이런 허영심, 자신에 대한 어떤 탁월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증명하고자 남하고 경쟁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 경쟁심이 또 인간을 타락시키는 원인이야, 또. 인간 사회, 인류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 모두에 나타나는 경쟁이 어디에 생기는가? 경쟁, 여러분들 경쟁한다. 우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 야, 너가 이겨야지. 그래야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지. 우리 다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거 봐봐. 경쟁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타인들에게 관찰되고, 주의와 주목을 받는 것. 내가 봐라. 이래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에게서 공감, 호의, 시인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이거야. 그래서 열심히 경쟁한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거죠. 상업사회는 그런 경쟁심을 갖다 유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안락함, 즐거움이 아니라 허영심이다, 이거야.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갖다 왜 자꾸 하느냐면, 우리가 국부론 그 자체만을 갖다 딱 놓고 보면은, 국가 불정에서 우리가 분업에 열심히 참가해가지고, 국부를 증대시키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도덕감정은 딱 보죠. 어이구,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이야기 하냐, 이래. 정말 워낙 달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국부론에서는 도덕감정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없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옛날에 도덕감정론을 다른 데서 특강을 또 했어. 자, 어떤 사람이 탁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우산을 갖다가 가져오지 않았어. 그런데 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엄청나게 쏟아져. 그때 우산을 갖다가 팔고자 하는 장수가 나와서 우산 사세요, 이래. 평소에는 5,000원 주고 살 거를 10,000원을 주고 한다, 이거야. 자, 보세요. 이제 지금 우산이 필요하죠, 분명히. 그래서 사람들은 10,000원을 주고 그 우산을 샀습니다. 자, 지금 아담 스미스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저 가격은 적정한 혹은 공정한 가격입니까? 라고 물어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공정한 가격입니까? 다 이래한다. 경제학자들은 네가 필요하지, 수요. 내가 공급하잖아. 내가 네한테 강제를 갖다가 동원했니? 사고 안 했지. 네가 필요하지, 수요, 공급.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고. 공정한 가격이죠. 예? 공정한 가격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필요했잖아. 그래서 내가 팔았어, 10,000원에. 안 사면 말아. 그런데 비는 안 그쳐. 계속 쏟아지. 도저히 이거는 뭐 맞고 갈 수 없는.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공정한 가격이다. 그러면은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게 일반적인 대답으로 나와. 너가 필요했지. 그래서 네가 샀잖아. 수요 공급, 시장 가격 결정. 뭐가 문제니? 아담 스미스는 맞다. 이래라. 공정한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자, 공정한 가격입니까? 네? 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요, 이건 공정한 가격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담 스미스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시장, 생산자, 소비자,
독립적인 행위 주체들. 그래서 자발적으로 탁 시장 가격 형성. 뭐가 문제? 이랬다 하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을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손은요. 내가 아마 이때까지 나도 학교를 다니고 이랬지만 이런 이야기 하는 선생 아무도 없었어. 늘 경제학 원론 한번 이래 들어보면 수요, 공급, 한계형이 어떠고 저떠고 많이. 아담 스미스는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 아세요? 도덕적인 존재예요. 도덕 감정론은 무엇을 갖다가 논의하고 있다고 그랬죠? 인간 행위의 적정성. 여러분 도덕적인 존재죠. 이 사람이 지금 그 우산을 파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적정합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도덕적 행위의 적정성을 초월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산자, 소비자는 우리가 그냥 생산자, 소비자이지만 항상 그 밑에 깔고 있는 게 여러분은 도덕적인 존재예요. 행위의 적정성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손은요, 보이지 않는 손에는 항상 그 도덕적인 적정성이란 또는 인간 행위의 적정성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걸 놓치면 네가 필요해서 샀는데 공정하다. 아담 스미스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한다고 네가 비싸 사지 마 이래야 버린다. 아주 어찌 보면 무책임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상당히 중요하다. 도덕적인 적정성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의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도 여러분 자유로운 경쟁하죠. 내가 그때 이야기했죠. 한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교육 잘 받았다. 한 사람은 부모 못 만나서 교육 못 받았다. 자, 둘이 앉아서 경쟁해라. 공정한 경쟁입니까? 아닙니다. 존 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로운 존 롤스. 그럼 공정한 경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공정한 경쟁, 공정한 기회를 갖다가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돈 없는 사람 교육시켜. 누가? 국가가. 그러고 경쟁시켜요. 그럴 때 진짜 공정한 경쟁. 그게 정의로운 사회야. 내가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죠. 아담 스미스는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노동자들이 자기 일한 어떤 생산물의 일부를 가지고 그런 대로 잘 있고 잘 살고 잘 거주하는. 이게 공정한 사회예요. 아담 스미스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거는 항상 여러분들 도덕적 행위의 적정성 또는 행위의 적정성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허용이나 이게 과도하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위 상업사회가 타락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사회 이렇게 이제 초래하는 해로운 영향은 불안해. 출세를 해도 불안해. 돈을 벌었는데 만족을 못해. 불안해. 계속 불안해. 그래서 고통도 별로. 아담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죽을지를 알면 그게 행복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업사회에서 워낙 탁월함에 대한 인정, 탁월함에 대학을 갖다가 하는 그런 허영심이 존재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는 뭐냐? 동요와 불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이 탐욕, 이기심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과 하고 허영 이것도 유명하다, 무명이다 이걸 너무 과대평가한다. 이런 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과대평가는 뭡니까? 평가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게 불행의 씨앗이다 이 소리야. 자, 거기에서 이제 뒤에 쭉 나오면 교만한 야심과 허영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면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을 포기한다 이거 나오죠. 그리고 상업사회의 전형적인 모습,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성공, 승진, 윗사람에게 아첨, 비위. 그래서 표리부동, 기만, 가시.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출세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궁중에서 왕한테 대신들이 출세한단 말이에요. 자리 하나 올라서는 아첨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다 이래 듣지 말고 현대 사회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능력보다는 아첨하는 능력. 능력이 필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칠운 기삼이라고 그랬죠. 칠운 기삼이라고 그러나? 칠운 삼 능력이 하여튼 70%의 어떤 운, 30%의 능력. 저는요, 사실 그 말을 믿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능력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아인슈타인도 한국에 나왔으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바보로 그냥 죽어.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잘했던 것은 뭐라고? 수학 하나야. 그럼 우리나라에 점수 매길 때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스위스 공대에 특채로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수학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그걸 용납하지 않지.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이거 내가 어디 잠깐 보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있죠? 자본주의 사회는 자꾸 사회조직 원리가 경쟁이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막 경쟁 안 시킵니다. 유럽 사회 한번 진짜 보시라. 유럽 사회 일반이 그래요. 네가 1등 했네, 2등 했네, 3등 했네. 풀어놔. 그리고 어떻게? 대학 들어갔지? 졸업하고 싶어? 그럼 공부해. 끝이야. 우리 수석 졸업, 졸업 이래 하잖아, 우리는. 그죠? 막 학점 수석 졸업. 그런 거 없어요. 독일은요, 졸업식 없습니다. 졸업식 없어요. 누가 졸업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 학점 따고 하면 그냥 끝이야. 그런데 그 사회가 우리보다 못합니까? 잘 돌아가잖아, 경쟁거리 안 해도. 잘 돌아가잖아요. 유럽 사회 일반에 봐봐요. 진짜야, 유럽 사회. 내가 그래서 항상, 이게 참 이런 말을 또 하면은 하지만 참 아시아, 아프리카의 어떤 생활상을 보면은 좀 그렇고, 참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유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거대하고 이런 거 없어요. 백화점도 조그만해. 다 모든 게 작아. 진짜예요.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살잖아.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제 상업사회에서 아첨하는 능력.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러면은 이런 불행을 갖다가 피하는 방법으로서 어떠한 도덕 감정을 가져야 되느냐. 신중이라는 도덕 감정을 가져야 된다고 말한다. 신중해라, 우리가 시켜야지, 신중. 그런데요, 이 신중이라는 도덕 감정은 사실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은 아니에요. 이 신중한 사람은요, 물론 신중을 갖다가 열등한 신중, 우월한 신중이라고 나누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중과 관련해 가지고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논의할 때는 신중은요,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책임을 안 져요. 이제 신중한 사람을 아담 스미스가 남을 위해 책임을 안 져. 어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라 하고 막 이래 해도 안 해. 오로지 자신의 건강, 행복.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 신중. 상업사회에서 막 이런 부를 축적하잖아요. 신중한 사람은요, 사업을 늘려라 해도 안 늘려. 그냥 다 고거지고 다 있는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상업사회에서 아까 같은 신중은 불행을 피하는 방법이 좋다. 어떤 거? 허영심이라는 것을 갖다 가질 때
이 신중함이 있으면은 괜찮은 거죠. 하여튼 간에 신중이라는 도덕 감정으로서 불행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거 보면 스미스 다시 보기 있죠. 이거는 내가 왜 이걸 적었냐 하면요. 도덕 감정론에서 나오는 어떤 문구들 중에서 아주 인용이 자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읽다 보면은 아마 아담 스미스, 소위 이른바 그냥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로서의 아담 스미스를 그동안 바라봤는데 그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내가 몇 개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나오는 거는요, 우리가 곧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공감이라는 도덕 감정가. 근데 나오죠. 여기 보세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이 천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집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누굴 비판하려고 하느냐 하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홉스는요, 인간을 갖다가 그 사람의 정치 심리학은 인간은 어떤 존재다? 탐욕적이다. 이기적이다. 공격적이다. 죽어서야 멈추는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이제 홉스를 갖다 그냥 홉스를 일방적으로 탁 사람을 내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홉스를 비판하는. 그러나 이거죠. 또 다른 천성이 있다. 이거 뭐야? 연민과 동정심이다. 연민과 동정심이다. 루소는 아까 인간 불평등 기원이나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요, 정치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무엇을 던졌지 않습니까? 연민. 이 연민은요, 공감하고 비슷해요. 이 공감이 없는 사회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감이 없는 사회는 엉망이야. 우리나라에서 저기 막 여러분들 그게 막 나오잖아. 막가파니 뭐니 뭐 해가지고 가요 푹 하고 막 마음대로 욕하고 이러잖아. 공공장소였어요. 공감이 없는 겁니다. 어떤 연민이 없는 거예요. 동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소도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감정으로서 뭐, PT, 연민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뭐냐, 이런 종류의 천성에 속한다 하는 게 이제 인간사회의 도덕적 토대는 인간사회 또는 사회 질서, 정치 질서의 도덕적 토대는 뭐다? 곧 우리가 하게 될 공감이에요. 공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감정이입하죠. 슬프다, 운다, 기쁘다, 막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공감이다, 공감. 뭐, 동양 철학에도 뭐 역지사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그 뒤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죠. 부자와 권세가에 대해서는 감탄하고 또 거의 숭배까지 하는 성향,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경멸, 적어도 무시하는 성향은 우리의 모든 도덕 감정을 타락시키는 가장 크고 가장 보편적인 원인이다. 아담 스미스가 하는 이야기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중 속의 한 사람. 여러분, 여러 많은 대중 속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인식해. 엘리트 의식이 없는 사람. 대중 속의 한 사람. 그래 되기 참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는. 그리고 뭐예요? 인간 생활의 혼란들 중 그 절반은 인류의 치명적인 학종이 자기 기만에서 생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부하건세는
여기 보세요. 부와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이게.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동안에는 거주자들에게 몇몇 사소한 불편을 덜어줄지는 모르지만 계절의 모진 혹독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 그것들은 여름에 소나기는 막아줄 수 있지만 겨울에 폭풍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 사람에게서 행복은, 아담 스미스의 행복은 빚이 없다, 건강하다, 양심이 있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럴 경우에 마음의 동요와 불안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진심이 생긴다. 보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아담 스미스가 막 보이지 않는 손 경쟁해라 막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 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고 뭐 이거 그대로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아까 허영심 나오죠. 부와 권력의 세계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루소가 소위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소위 문명인은 본질보다는 외양, 거기에서 자기 기만, 이중성, 표리부동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 누구누구의 롤 모델을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자기야. 이 루스한테 물으면 내는 내야.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다 서슴없이 쓰고 있죠, 그냥. 누구 될래, 뭐 될래 이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 나오고, 미덕,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한번. 혹시 뭐 도덕감정론을 읽어보시면 더 좋고, 여기 마지막에 있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대하는 그런 눈으로서가 아니라, 이거죠. 이게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대하는 그런 눈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대하여야 한다. 나중에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아까 본질하고 외관해가지고, 그럼 이게 외관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타인들이 우리를 대하는 눈으로 본다면, 이 타인은요, 사회적 규범이에요. 사회적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뜻이 아니야, 이거는. 사회 규범이다. 그래서 그 규범을 충실히 이행을 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죠. 보세요. 여기 또 나오잖아. 상업적 개인주의를 갖다가 막 하는 게 뭐 허영심 이런 게 나왔죠.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에서 나옵니다. 개인의 보호와 다수의 안전이 양립하지 않을 때 가장 정당한 선택은 한 개인보다 다수를 우선해야 됩니다. 다수를 우선. 그렇다고요. 개인을 희생시키라 말은 아닙니다. 그걸 자꾸.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체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를 무시한 채, 히틀러에 무시한 채 막 국가와 민족. 원래 국가와 민족 애진 사람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내가 적어도 역사적으로 볼 때.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매일 국가와 민족. 그 하일 히틀러. 지를 국가하고 똑같이 독일 시합이 보죠. 그거 놓고 다른 사람 다 죽여버려요. 젊은 사람들 군대 전쟁 일으켜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일본도 저 아주 더러운 나라예요, 사실은. 일본은 뭐 롤 모델을 이리 하자는데 나는 일본의 정치 문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일본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의 부는 연연 많았죠. 지금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데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별로 안 좋아요. 국가 부에 비례해서 그렇지 않아요. 희생.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이 제대로 발전 안 됐어. 세계에서 제일 로비에서 돈을 많이 쓰는 나라가 첫째 미국이고 둘째 일본이야.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교해요. 앞에서는 그거라.
그래서 국가와 민족 애치는 사람 치고 진짜 국가와 민족을 했냐? 아니야. 우리나라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국가와 민족 이승만. 요번에 누가 보니까 연예인이 이승만 뭐 기념관 생긴다니까 뭐 기부한다 그러더라고. 얼마를. 아이고, 그런 돈을 왜 거기다 기부해? 나는 이승만은, 이거는 이제 또 정치적인, 이승만은요, 독립운동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그런데 요즘에 이상하게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희한하더라고. 와, 문제가 많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자. 행복은 마음의 평정과 향유에 있다. 평정 없이는 향유할 수 없고, 완전한 평정이 있는 곳에 향유할 수 없는 것이란 있을 수 없다. 참, 해봐. 얼마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의 행복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뭐 국부론을 갖다가 하던 경제학자, 고전파 경제학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사실 문제가 아담 스미스. 그래서 여러분들 도덕감정. 도덕감정은 책 읽어보면 소위 상업하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자본주의를 갖다가 이윤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좋아하겠어. 딱 보니까 시장에 맡겨라. 그렇다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18세기 그때 국가와 시민 사이 이혼하였죠.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이 막 이제 일어나게 한다, 발흥하게. 그러니까 와, 이 책 좋네. 이 책 좋네. 자신들을 위한 이야기. 그래서 사회과학은요, 당파적인 학문이에요. 당파적.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도덕감정론의 이제 공감. 공감은요,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을 갖다가 작성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도덕감정이에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공감을 갖다가 사회 질서 또는 정치 질서의 토대로 놓고자 해요. 공감이 없는 사회는 사실 존속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 정도로 사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존속하려면 공감하는 능력이 존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도덕감정론의 일부, 1편, 1장, 제일 처음이에요. 도덕감정론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스미스 시대의 계몽 철학자들은요, 행동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어요. 합리적으로 설명. 그런데요,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도덕성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미스의 계몽철학자와 스미스가 다른 점이에요. 소위 감정은 감정의 문제다. 그래서 도덕성은 이거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도덕은 자연적인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도덕성이, 도덕 감정이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한다. 사실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사회적 존재자가 아니에요. 사회적 생명체가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 우리나라는 1997년인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사형이 한 번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앰네스티에서는 우리나라를 사형 폐지 국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형 제도는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요, 내가 이 말을 갖다가 왜 하냐면, 자, 보세요. 도덕적인 것은 자연적인 거죠. 이 도덕성, 자연적인 것을 거부하죠.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적 존재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을 했다. 그럼 아담 스미스 선생한테 물어봐. 선생님,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죽여라. 사형시켜라. 루소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을 죽였지. 도덕적 존재이기를 포기했어.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죽여라. 이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도덕성은 하나의 자연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공감하는 능력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도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걸 했을 때, 거기에서 슬픈 장면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죠. 상상해요. 그 상황을 상상을 해요. 공감하는 것은요, 공감 능력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아담 스미스에게서 상상을 통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면 이거죠. 상상.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상상을 통해서 타인의 입장에서 이거죠.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고 타인을 향한 공감을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덕 감정론의 구성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더 이 세분화된 목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도덕학 구성의 일부에는요, 행위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덕 감정론은 어떤 인간의 행위의 적정성에 관해서 논의한다고 그랬죠. 사실 이게 다예요. 행위의 얼마만큼 행위의 적정성이 있는. 그리고 2부에는 이제 공로와 가실, 보상과 처벌, 그리고 3부에서는 감정과 행위에 대한 판단, 책임의 기초, 그리고 4부에서는 효용이 시인의 감정에, 시인이라는 건 시인한다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시인의 감정에 미치는 영.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공리주의 아시죠?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뭡니까? 공리주의는 사회 질서의 도덕적 토대로서 무엇을 놓고 있죠? 효용이야. 자, 배를 타고 있다. 지금 배가 타고 가서 큰 파도를 만났어. 3명이 타고 있어. 그런데 3명이 타고 있다가는 다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 회의를 해. 2명은 타면 돼. 그래서 서로 회의를 해. 그래서 1명 죽으라 이거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최대 2명.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2명이 더 행복. 니는 죽으라. 이게 공리주의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은 이게 다 오해가 많다고. 내가 도덕감정론을 갖다 이야기를 할 때도요. 거기에서 논의되는 굉장히 치밀하게 논의되는 부분은 생략을 해버려요. 그 왜? 그 골치 아파요. 여기서 이야기. 그런데 공리주의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할 필요 없고 가장 우리가 크게 볼 때는 효용을 통해서 얼마만큼 해야 돼. 한 사람이 죽는다. 낚시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어. 니 하나 죽어라. 우리 둘이는 살자. 니는 자식도 없지. 결혼도 안 했지. 그러니까 니가 죽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벤담 들어봤잖아. 제레미 폰 벤담. 벤담 같은 사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한 사람이 우리 둘이는 행복해. 니 죽어.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아니다. 그거는 한 사회의 사회적 질서로서 적실성이 없다. 그래서 효용보다는 공감이라는 걸, 공감은 사회적 토대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5부에 보면은 뭐 습관 나오는데 이거고, 6부에는 미덕의 성품, 7부에는 도덕 철학 체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갖다 일일이 다 뭐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공간과 관련해서는 꼭 알아두죠.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책 이야기는 들었죠. 우리나라에서 번역책으로서 압도적으로 많이 팔려. 그 왜 그래 많이 팔리나? 그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의를 향한 갈망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누구입니까? 저 누구예요? 마이클 샌들. 마이클 샌들이 소위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참 평이하게 잘 썼죠, 사실. 굉장히 깊은 책은 아니에요, 깊은 책은. 그냥 뭐, 이게 그냥 뭐, 그래도 거기에서 번역한 사람은 돈을 별로 못 받았대요. 저 압도적으로 많이 팔아요, 압도적으로. 내가 다 안 그렇다고. 이건 뭐 별로 안
이 사람들이 왜 한마디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한마디 뭐 하잖아. 야, 그 책이라면은 우우 몰려간다. 내가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한국 사람,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은 어떤 문화에 익숙해졌냐. 내가 그게 포대자루 문화라고 나는 그렇게 명칭해요. 포대자루 문화는 한 포대에 확 던져. 누가 뭐 하죠? 같이 가요. 누가 뭐 하고 같이 간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나 했죠? 야! 가자. 그러니까 엄청 빨랐어.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한 게 참 정의롭지 못한 사회니까 정의에 대한 갈망이 저렇게 크구나. 이런 식으로만 대충 해석을 했지.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그 사람도 효용을 갖다가 공리주의자들에서 이야기하는 효용을 기초로 사회 질서의 토대를 놓는다. 아니다, 이거야. 그건 아니다. 그건 도덕적 토대로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공리주의적인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크죠, 보통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생존한다. 인간 사회의 모든 구조는 서로의 도움을 필요한다. 사회는 상호작용에 기반한 하나의 진화적 과정을 통해, 사회는 소통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이 말이면 공감이야. 공감은요, 아담 스미스에서 공감은 소통 기제야. 공감이 없으면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없는 사회는 삭막해. 그래서 이 공감은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강조를 갖다가 하지만 공감은 사회적, 정치적 질서의 토대다. 이렇게.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 속에서 생각한다. 이렇게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생명체를 만드는 것도 뭐냐? 공감이라는 도덕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덕은 아담 스미스에서 우리가 도덕 감정론 이렇잖아요. 도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을 이해할 것을 한다. 그리고 이제 공감은요. 여러분 다 공감하는 존재야. 공감은 원초적이야.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재되어 있다. 여러분 내면세에 내재되어 있는 거야. 공감은. 그래서 공감은 도덕 감정은 인간의 원초적이고 내재적인 감정이다. 그리고 이제 그 나오잖아.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에 대한 동정, 연민. 동정, 연민, 공감. 거의 같은 뜻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도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어떤 원칙이 있는데 동정심과 연민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래야 돼. 그래서 본성이야, 본성. 이거는 막 교육을 시켜 통하면 안 돼. 본성적으로 타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과 도덕 감정을 가진 존재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감은 쉽게 얘기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심,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만일이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실천되면 정말 좋은 사회지. 정말. 그래서 공감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다. 그리고 이제 아담 스미스가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건전하다,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건설할 근본적인 토대는 사회 구성원간들의 공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거야. 사회는 결코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공리주의적인 그런 입장은 소위 그 아담 스미스는 사회적인 어떤 사회 질서의 토대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효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적어도 그렇잖아요. 아까 그랬죠.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도 우리 아까 공감 제일 처음에 아까 도덕감정 나온 거 읽었죠. 이기적인 이 홉스 나오죠. 홉스는 뭐예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홉스는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다? 이기적인 존재다. 탐욕적인 존재다. 그리고 여러분은 권력을 가졌다. 그 권력을 가진 어떤 그러한 본성은 죽어서야 멈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요, 자연 상태. 우리는 지금 계약을 맺어서 이 사회계약론은 그때 잠깐 했죠. 사회계약을 맺어서 사회 상태로 들어와서 한국 사회. 그 이전의 상태가 자연 상태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래 질문을 한다고. 그럼 자연 상태는
역사적으로 몇 세기부터 몇 세기면 그게 아닙니다. 사회 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인 도구야. 그렇게 가정을 할 뿐이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가 아니야. 그렇게 가정을 했는데 소위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홉스는 왜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보았습니까? 인간은 무슨 존재죠? 공격적, 탐욕적, 이기적, 권력. 그러니까 만인의.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요, 내가 여러분 먼저 죽이는 사람이 더 자기를 보존한다. 자기를 보존하는 욕구는 인간 본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자기를 보존하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그래서 내가 안 죽기 위해서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살육권이 인정이 돼요. 왜 자연권? 얼마나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하는 욕구가 있죠. 안 되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언제 죽이지? 불안하죠. 그러니까 야야 우리 그러지 말고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만드는 그게 사회계야.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 자연 상태. 그 이제 적어도 인간은 우리가 그러잖아. 아담 스미스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그 고전 경제학에 그는 나오면 여러분들 경제학 원론책이 보세요. 아담 스미스 고전 경제학 아담 스미스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일한다.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기심이라는 거, 이기적인 셀프 인트레스트를 갖다 우리나라에서 이기심으로 번역을 해요. 아담 스미스는요, 도덕 감정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남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이 우선한다. 자기 관심, 셀프, 인트레스트 관심. 이기심하면은 이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아까 책에서도 자꾸 그걸 내가 구분하려고 이기심하고 그냥 이기적인 존재. 근데 이게 전부 다 책 보면요, 그런다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했다는 게, 그래, 내 거만 추구하네. 여러분들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가. 이기주의는요, 상대방이 해를 당하든 안 당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는요, 그게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게 개인주의예요. 자, 공감은 그래서 도덕 감정의 출발점이다. 그 이제 나오죠. 이거는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나오는 그거는 아담 스미스 논문에서 보면 이 문장은 전부 다 인용해. 나도 인용했어. 인용 안 할 수가 없어. 왜? 도덕 감정론 공감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 딱 나오죠. 이건 아까 책을 읽을 때 그러잖아. 이기적인 존재죠. 이거는 아까 홉스는 뭐야?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죠. 존재라도 이거야. 그 천성에는, 본성에는. 항상 이런 천성이라고 할 때는요, 교육받지 않는 상태야. 천성에는 분명히 이에 상반에 몇 가지가 존재한다 했죠. 대비시키는 거야, 이기심하고. 이 천성으로 인하여 이거야.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진다. 아니, 이기적인 게 좋아한다고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져요. 이 천성이에요. 천성으로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내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해요. 타인에 대한 관심. 연민과 동정심이 이런 종류의 천성에 속한다. 우리가 연민과 동정심이라는 천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야. 이걸 해석하면 한다면 공감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아요. 공감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이거야.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이라는 그러한 도덕 감정을 사회 질서의 토대로, 도덕적 토대로 두어야 한다, 이거야. 여기서도 이기심하고 연민, 동정,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기적인 존재는 아니다.
천성에는 이런 것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담 스미스의 어떤 그 연민과 동정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볼 때 있죠. 타인의 슬픔에 대한 우리의 동료의식을 나타낸다. 이거는요, 아담 스미스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 정의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나는 이기심이라는 본성도 있죠. 연민이라는 본성도 있죠. 이게 있죠.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이런 갈등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 보면 변정법적인 지향이죠. 이게 둘이 싸우면서 더 이제 높은 단계로 고양된다. 그래서 변정법적인 지향.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된다. 안 하면 내가 큰일 나는데. 그런데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 막 싸운단 말이야. 그래도 안 돼. 하면 안 돼. 이 변정법. 둘이 갈등을 일으킨다. 이 감정의 갈등을 일으킨다. 이기심과 연민 및 동정의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다?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정법적인 지향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요, 참, 아담 스미스가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나오는 문장과 비슷해요. 그런데 나는 다 이 루소를 생각하면서, 이 루소 강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까 그랬잖아. 상업사회에서 어떤 타락은 전부 루소의 인간 불평등에 다 끄집어 온 거야. 보세요. 이거입니다. 나는 이성에 앞선 두 개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아까도 이제 1755년에 발간됐어. 도덕감정론보다 4년 전. 그 하나는 우리 자신의 안녕과 보존에 커다란 관심을 갖는, 우리 자신의 자기 보존에. 또 하나는 감성적 존재로 주로 우리 동포가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이거야. 자연이 혐오를 일으킨다. 공감, 동정, 연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루소도 정치 공동체의 토대로서 연민을 강조한다. 이 도덕적인 어떤 뭔가 감정이 통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일어나야 된다. 뭔가 소통이, 실질적인 어떤 소통, 서로가 대화를 갖다가 해야 된다. 할 때 이런 어떤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내년에 시급이 10,000원이 안 넘어갔죠. 그런데 거기에 심사하는 사람이 아마 27명인가 그럴 거예요. 공인요원 9명 포함해. 이놈의 공인요원들이 전부 다 기업에 손을 들어줘 버렸네. 그래서 10,000원이 안 넘어가.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 시급이 10,000원이 안 간다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로. 웃긴데, 웃겨. 그래놓고 수출 매디 그거 하면 뭐합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게 정치가 내가 그러지만 포용, 능력 있죠? 확 다 줘요. 김연아가 스케이트 잘 탔죠? 잘 타죠? 우승했죠? 잘 탄 거는 나도 인정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와, 김연아 광고 모델서 다 들어가잖아. 그 사람은 받아들여. 그게 포용이야. 우리나라에. 그런데 배제는 저거 별 능력도 없어. 확 배제시켜. 포용과 배제예요.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는 노동자들이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거주하고. 그걸 18세기에 이야기했다니까. 그걸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지금 21세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나오는 게 그게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이게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이거죠. 이거는요. 인간은
자기 보존, 자기애, 자기를 사랑해. 루소도, 아담 스미스도 자기애는 기본적 천성이에요. 자기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악덕도 미덕도 아니야. 스미스 악덕도 아니고, 비난받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 존경받을 것도 아니에요. 본성이야, 자기 보존. 이거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는 자기 보존, 자기애, 이거야. 그리고 이제 연민과 동정심,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동포가 죽거나 고통을 당할 때 보는 자연이, 이럴 때 아담 스미스는요, 나중에 우리가 정의라는 도덕 감정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겠지만, 정의가 발생하는 이유는 왜? 인간의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정의로움이 없어. 분노하기 때문에 나쁜 걸 받죠. 불의를 받죠. 분노하기 때문에 정의감이 생겨요. 그래서 겁쟁이야. 분노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소위 정의를 갖다가 유발하는 감정이 뭐냐? 분노야. 분개한다. 저게 말이 되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서 연민, 괴로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보세요. 자기 보존, 자기의 연민, 그리고 동정심, 이거는 이성의 작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내재적 감정이야. 내재적 감정이야. 이게 중요하다. 내재적 감정이야.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데이비드 휴. 이 사람보다 약간 스미드가 데이비드 휴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좀. 이 사람 공감은 인위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공감은 원초적인 내재적인 감정이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공감이 어떻게 생기냐? 상상을 통해서. 내가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것. 그래서 나오죠. 상상을 통해 자신을 타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놓고 자신이 타인과 동일한 고통을 겪는다고 상상하는. 그래서 공감은 상상의 관념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상한 타인과 동료시, 연민 이거, 공감은 그럼 우리가 왜 공감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더 우리가 기쁨을 갖다 배가시킨다. 슬픔은. 둘이가 슬픔을 나누면 더 약속. 그래서 공감. 자,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도덕감정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사람에 대해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모욕은 불행한 사람. 그들의 재난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친구의 기쁨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지 무례한 행동에 불과하다. 이거야. 그 정도 기쁨, 무관심, 조금 무례하다. 그러나 이거야. 친구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할 때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는 내가 강조한 게 아닙니다. 원서에 그대로 있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비인간적인 행동입니다. 기쁨에 대해서는 그럼 조금 내가 기쁜데 너는 왜 그게 동참하지 않냐? 약간 좀 무리하네 이러지만 불행을 겪었는데 고통을 말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감이라는 도덕이 하는 역할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충동을 초월한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거예요. 공감이란. 그러고 보세요. 공감은 인류를 사랑한다.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들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고통. 자, 여기 이제 스미스 다른 사람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기심 혹은 자기애라는 홉스적 관점. 인간관, 그리고 효용을 도덕의 주요한 토대 혹은 도덕적 가치의 척도로 생각한 휴머의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아까 그랬죠.
야, 니 빠져 죽어. 그래야 우리 둘이가 살아. 그 공리주의단 말이에요. 최대다수.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갖다 거의 많이 찾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가면 노골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토대로 놔야 되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적의 어떤 거예요. 원래 정치학이나 이거는요, 공적인 어떤 이익과 사적인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이거야. 자, 보세요. 세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죽으라 하는 것은 한 사람은 완전 죽어버리잖아. 그럼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행복 추구권은 어디 가는 거야? 그 부족당한 거야. 우리가 사실은, 야, 회사가 어려우니까 네가 좀 나가주시오. 이러잖아. 그럼 나가주시오 하면 나가야지, 그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잘했다.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 나가주시오. 그 사람들은 그러죠. 어떤 사람은 왜 나인가? 뭐 여러 가지 불만이 많겠지. 그 왜냐?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니까. 그걸 갖다가 전체 사회에 또 그걸 갖다 한다. 그래서 마이클 샌들도 공리주의를 갖다가 도덕적인 토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 사회가 실질적인 인간 사회에서 그런 뾰족한 어떤 대안이 또 있느냐? 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뭔가 갖다 그래 최대한 공정하게 해가지고 뭔가를 하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보세요. 나는 자식도 있고 부모도 모시고 니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지 부모도 없지. 그러니까 니 혼자 죽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이야 사실은 이게 고민이. 그러니까 도덕 토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제 공리주의가 판을 갖다가 많이 치고 있죠. 그 자기의 적어도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도덕 감정은요. 애덤 스미스가 어떠한 관점에서 봤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의 셀프러브. 자기는 악덕도 미덕도 아니야. 비난받을 만한 행동도 아니야. 그렇다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도 아니야. 자기에는 천성이에요. 내가 내를 사랑하는데 왜? 그래서 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즉 자의심은 어떤 정도로 어떤 방면에서도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는 천성이다. 그런데 봐요. 그것이 그러니까 미덕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이 공동의 이익을 방해할 때에는 그것은 언제나 악덕이 된다. 이게 이기심이잖아, 이기심. 그것은 언제나 악덕이 된다. 그것이 각 개인으로 하여금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돌보도록 할 때는 그것은 단지 무죄일 따릅니다. 그건 문제가 없다네요. 그것은 칭찬받을 가치도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난받을 가치도 없어. 악덕다. 그래서 미덕도 악덕도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공감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소통 장치.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 이거 되게 강조해요. 이 소통이 없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야. 행복한 사회가 아니야. 니는 니, 나는 내. 그래서 뭐 개인적 이기주의, 집단적 이기주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서 소위 뭡니까 아파트에서 갑자기 생각, 아파트에 뭡니까, 국가에 지어가지고, 임대주택. 야, 통로를 달리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더 이상의 이 나라는. 통로를 달리 하잖아요. 그래서 일로 가라.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몰라요, 그거. 통로를 달리. 그런데 뻔연히 또 그런다. 이게 우리나라 임대주택 그런 거 싼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워낙 모든 게 다 비쌌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 통로는 하나예요, 전부 다. 그걸 봐봐. 아파트 값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건 공감이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사회적 소통장치, 도덕적 규칙의 원천, 사회질서와 정치의 도덕적 토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스미스는 사회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효용보다는 적합성, 적정성. 항상 적정성.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행위가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얻고자 한다면 이거야. 여러분들의 행위에 적정성이 있어야 돼요. 적정성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공감을 갖다가 얻을 수가 없어. 그는 상업사회의 개인주의, 이기심, 돌봄이나 동정심의 결핍, 공동체의 균열, 해체, 이거를 공감이라는 도덕 감정을 제시한다. 이거예요. 오직 이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럼 공감이라는 이거는 아무리 내재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이라도 나중에는 교육적 계몽. 인간의 어떤 도덕 감정들이 과하다, 모자란다.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온화한 발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공감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집단의 상호작용, 상호관계성을 형성, 개체로서 원자된 고립된 개인을 사회적 생명체로서 만든다. 예를 들어 로빈슨 크루소 있죠. 로빈슨 크루소. 여러분 많이 들어. 섬에서 지 혼자서 그냥 열매 따먹고 한다. 그 사람은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또는 아담 스미스의 입장에서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아무런 방해도 안 받아. 지 혼자 그냥 빨가벗고 있든가 하든가 아무 상관없지, 그죠? 행복하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요. 그거 내가 단서를 달았어. 그 사람은요,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리스토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인간은 천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나와요. 천성적으로, 본성상. 공동체에서 더불어 생활하는 생명체이다 이거예요. 더불어 생활하지 못하죠.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행복이 없어요. 로빈도 같죠, 혼자서. 그 사람 행복 몰라. 아리스토텔레스. 항상 아리스토텔레스 입장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자, 보세요. 아까 스미스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처음에는 개인이죠. 여러분 개인이야. 사회 속에서 존재하죠.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회적 생명체가 돼요. 그럼 사회적 생명체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스미스가 공동체주의자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예요? 개체로서 원자. 여러분들 다 고립된 개인이야. 인디비주얼이 뭐야? 인디비지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그 자체로 내가 그랬잖아, 첫 시간. 독립적인 행위 주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어디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개인을 갖다가 사회적인 생명체로 사회 속에 생활한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럴 때 필요한 도덕 감정이 뭐다? 그래서 공감은 인간의 다양한 도덕 감정의 종합이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변적법 지향을 통해 형성된다. 그리고 스미스에 있어서 사회제도는 실제로 좋은 사회제도는 어떤 거냐? 이런 공감. 개인과 집단과 집단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사회제도야. 그게 좋은 제도야. 그냥 공무원이 이거 해라, 이거 다 만든 건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항상 공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법이나 이런 걸 갖다 할 때도 그 나라의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걸 갖다 항상 고려해 줘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 몽테스키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 법의 정신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뭘 했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감을 얻고자 한다면 누가 판단해요? 누가 판단하냐고. 저거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위다? 아니다. 라고 할 때 누가 판단해? 네? 누가 판단하냐고. 여기 나오는 개념이 공정한 관찰자 개념이에요. 공정한 관찰자는 사실은 우리가 풀었으면은 상상 속의 인물이야. 그런데 상상이 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 규범이야. 항상 규범이 있잖아. 사회 도덕이 있잖아.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정한 관찰자. 내가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확 화를 냈어. 그런데 너무 심하게 화를 내버렸어. 그러면은 행위의 적정성이 없지. 누가 판단해? 공정한 관찰자. 이거는 현실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내가 곧 나오겠지만 미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드라는 사회심리학자. 1932년에 딱 책 한 권 쓰고 딱 죽었어. 그런데 그 책이, 그 사람은 책을 안 썼어. 이것도 책 발간도 제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강의했던 거 만들어가 만든. 그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 정신사회인가 그런 번역이 돼. 다 한 건. 근데 그 유명한 책.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 이야기를 갖다 왜 하냐. 보세요. 여러분하고 내하고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통해서 하죠. 네? 동물에도 그래 제스처가 있어요. 인간과 같은 언어는 없지만 그들이 하는 언어는 있어. 그런데 상징적 상호작용은 미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왜 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공감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 다양한 감정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 언어는 하나의 상징이야.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일반화된 타자 개념이 나와요. 일반화된 타자. 자, 내가 어떤 행위를 당해. 그 행위를 공감을 얻고자 한다면은 일반화된 타자로부터 그걸 승인을 받아야 돼. 그렇다. 그 일반화된 타자는 뭡니까? 그게 사회규범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관찰자죠. 이게 대비시키보면 그렇게 된다. 공정한 사회적인 규범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는 공감, 또 다른 행위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불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죠. 공감하고 공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공감은 인간의 본원적 도덕 감정, 누누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공감이 타인들에게 모두 다 인정받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공감을 얻고자 한다면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개별적인 개인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공정한 관찰자 개념이에요. 공정한 관찰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사회 규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했고, 여기에는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공정한 관찰사는 소위 마음속, 양심이야, 양심. 공정한 관찰사가 진짜 딱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론 실적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기면 그걸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일이 도덕이 다 해가지고 처벌받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스미드는 이 공정한 관찰자를 위대한 심판관 또는 조정관, 그리고 박식한 관찰자, 혹은 가슴 속에 있는 인간, 그 양심이야, 양심. 아담 스미스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심이 있는, 양심의 거리끼면 그거야, 그게. 왜 이런 개념을 갖다 도입했다, 이거죠, 공정한 관찰. 그럼 공정한 관찰자가 아담 스미스만의 개념이 아니야. 다 그 당시에 썼던 거야.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막 이 아담 스미스 부류가 있거든. 그 노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들. 그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아담 스미스는 허치슨이 자기 스승이거든.
도덕 철학자예요. 글래스고 대학에 있었어. 그래서 그 후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딱 아담 스미스 딱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참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이름이 나고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안 나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글을 보면은 난 아까 퍼거슨 같은 사람들이 내가 더 맞거든. 그런데 그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북부론이에요. 그 당시에 그저 18세기에 18세기에 땅을 탁 하니까 이거 뭐 부르주아들이 엄청 좋거든. 재산을 가지는데 권력은 없잖아. 그럼 엎어야지. 얻기 위해서 다. 국가에 네 간섭하지 마라. 시장이 있다. 그러냐. 네 간섭하지 마라. 내 돈 버는데 이 이야기 아닙니까? 딱 그는 얼마나 좋아요. 엄청 팔려. 엄청 팔렸다. 그때 다 똑같아. 그러나 막 그 뒤로 그냥 막, 와. 세상에 성서 이래로 최고의 책이라. 유튜브 들어가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와, 그러면서 뭐 보이지 않는, 하나도 안 봤어요. 보다가 그냥 신문 나서 안 봤어. 성서 이래.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 여기 성서. 아, 이건 또 뭐, 너무, 주제가 너무 벗어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간에, 성서일에는 뭐 그거 한다는데, 그건 너무 심하더라고. 좋은 책들 많아요. 고전들. 국부는 뚜껍기만 했지, 뭐, 별로 뭐, 그렇던데, 이사람 뭐, 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행위가 도덕적이다. 라는 것은 공정한 관찰자가 인정해줘야 돼요. 공정한 관찰자가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공정한 관찰의 관점은 이거죠. 자신의 행위, 타인의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거야.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절대. 또 공정한 관찰자가 누구입니까? 이러면 골치 아파. 그냥 그렇게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 공정한 관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봐. 조선시대 가치관하고 지금의 가치관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죠? 시간과 공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공정한 관찰자가 여전히 딱 이렇게 해야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니다. 시대에 따랐다. 그래서 공정한 관찰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이 아니다. 공정한 관찰자는 공동체가 합의한 기준. 그게 사회 규범이야, 이게 우리나라. 그리고 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변화한다. 이게 여러분들 공간과 공정한 관찰자에 대한 조금 더 남았는데 뒤에 그냥 오늘은 시간도 되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맙시다.